겨울비가 흩뿌리는 오후 부산의 오래된 골목시장은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듯 낡고 좁은 길목 속에서도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길바닥은 빗물이 흘러내려 반짝거렸고 곳곳에 설치된 천막들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탁탁 소리를 내며 울렸다. 노점마다 걸린 형광등은 흐린 하늘 때문에 낮에도 환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싸구려 정구 특유의 희미한 빛은 안개처럼 내려앉은 비와 섞여 더욱 서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시장 어귀에서는 뜨끈한 어묵 국물을 파는 가게에서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군밤을 굽는 노점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비에 젖은 공기를 뚫고 지나갔다. 그 틈새에서 10살 소년 민호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발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는데 봉지 안에는 알록달록한 수세미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사실 그 수세미는 화려한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병든 어머니 소영이 밤마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바늘질을 하며 직접 엮은 것이었다. 손바닥만 한 원형, 때로는 꽃 모양이나 별 모양으로 정성껏 짜놓은 그것은 시장의 값싼 물건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민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어머니와 자신이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단 하나의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아직 어리지만 이미 세상의 냉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1,000원이에요. 아주 튼튼해요. 라고 외쳤지만 목소리에는 서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수십 번 같은 말로 사람들을 붙잡아 보았고 그중 대부분은 무심히 고개를 돌리거나 짜증 섞인 표정으로 손을 휘젓고 지나갔다. 어떤 이는 그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동전을 건네주기도 했지만 대개는 귀찮다는 듯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고 비록 작은 몸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꿋꿋이 버티고 서 있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이었다.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밤마다 심하게 기침을 했고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동네 약국에서는 더 이상 일반 약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며 병원 진료를 권했지만 병원비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나마 처방받은 약조차 며칠치밖에 살 수 없었는데 오늘은 반드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했다. 민호는 수세미 봉지를 꼭 쥔 손에 땀과 빗물이 뒤섞여 미끄러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오늘 단 몇 개라도 더 팔아야만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숨을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비가 점점 굵어지자 시장 사람들은 저마다 우산을 들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노점 상인들도 천막을 바짝 당겨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느라 분주했다. 그 틈에서 민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키 작은 그의 시야에는 주로 어른들의 다리와 무릎만이 보였고 그 위로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하거나 바쁘게 일그러져 있었다.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봉지 속에서 노랗게 짜여진 수세미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1,000원이에요. 오래 써도 안 풀려요.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러나 대답은 쉽지 않았다. 한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애야 지금 바빠라며 지나갔고 어떤 중년 남성은 듣지도 않은 듯 휴대폰만 보며 스쳐갔다.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시 웃음을 지었다. 웃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멀리 간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다. 민호는 잠시 자기 손바닥에 놓인 수세미를 내려다보았다. 거칠게 엮인 실 사이로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밤마다 불빛 하나 켜두고 기침을 억누르며 바늘을 움직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늘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가에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호는 그때마다 마음이 조여왔지만 도리어 더 열심히 수세미를 팔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곤 했다.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진짜 튼튼해요. 설거지할 때 좋아요. 민호는 또 다른 행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상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몇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의 발끝은 점점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빗줄기가 차갑게 어깨를 적셨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다. 오늘 하루 민호에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어머니의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끈이었고 자신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짊어져야 할 현실의 무게였다.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가족의 버팀목이자 세상의 풍파 속 작은 방패였다. 그런 그의 모습은 시장 속 어디서든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었지만 어떤 이의 눈에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그림처럼 남을 수도 있었다. 오늘 하루 민호에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어머니의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끈이었고 자신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짊어져야 할 현실의 무게였다.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가족의 버팀목이자 세상의 풍파 속 작은 방패였다. 그런 그의 모습은 시장 속 어디서든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었지만 어떤 이의 눈에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그림처럼 남을 수도 있었다. 시장 한쪽에서 계속 수세미를 외치던 민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상인들의 고함 속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우연히 발걸음을 멈춘 한 중년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머리칼은 단정히 묶였지만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피로와 공허가 어른거렸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었다. 윤정은 사실 이곳 시장에 자주 오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늘도 단순히 근처 병원을 들렀다가 길을 잘못 들어 시장 골목까지 발을 옮긴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곧 민호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린아이가 저렇게 장사를 하다니 안쓰럽다는 정도의 동정심이었다. 요즘 세상에도 아직 저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시선은 아이의 목으로 향했다. 빗물에 젖은 민호의 목덜미 위로 오래되어 색이 바랜 듯한 은빛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었다. 세련된 공방에서 맞춘 것도 아니고 단순한 십자가나 도형의 펜던트도 아니었다. 작은 원형의 펜던트 한쪽에 손으로 서툴게 새긴 듯한 글자가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윤정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설마. 윤정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춘 채 그 목걸이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지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목걸이는 30년 전 그녀가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한 사람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때 그녀는 20살을 갓 넘긴 대학생이었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는 동안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곁에 있던 사람에게 작은 약속의 의미로 목걸이를 건네주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 목걸이의 뒷면에는 그녀가 직접 새긴 두 글자가 있었다. 오직 자신과 그 사람만이 아는 기호 같은 문양,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흔적이었다. 저 그 목걸이. 윤정은 무심코 중얼거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민호의 귀에 닿지 않았다. 민호는 여전히 다른 행인들을 붙잡으며 수세미를 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정의 시선은 이미 목걸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30년 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사라져버린 과거의 상처. 그녀는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었지만 그 기억만큼은 한 번도 잊히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어린아이가 그 목걸이를 걸고 있다니. 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민호 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목걸이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가 더욱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공중을 움켜쥐며 떨렸다. 정말 그게 맞는 건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끊임없는 의문이 맴돌았다. 어떻게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저 새겨진 글자는 분명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인데. 윤정은 갈등에 휘말렸다. 아이에게 다가가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버렸다. 혹시 잘못 본 것이라면 괜한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외면하기에는 너무도 강렬한 인연의 기운이 그 작은 은빛 펜던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호는 잠시 고개를 돌려 윤정을 바라봤다. 낯선 여인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끼자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는 목걸이를 무심코 움켜쥐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장사가 어떤 시선으로 비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윤정의 눈에는 민호의 그런 반응조차도 더욱 선명한 신호처럼 보였다. 목걸이를 움켜쥐는 아이의 손동작이 마치 그 물건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윤정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다. 저 아이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해. 저 목걸이가 정말 내가 아는 그 목걸이가 맞는지. 그 순간 시장 어귀에서 누군가 비 온다. 비 피하러 들어가자.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우산을 더 단단히 고쳐주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윤정은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민호에게 다가가 입을 열었다. 저기 아이야. 민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어른이 직접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다. 그는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세미 하나 사세요. 1,000원이에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윤정의 귀에는 그 말보다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더 크게 다가왔다. 그녀는 목구멍이 막히는 듯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저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민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목걸이는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었고 어머니가 이건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니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질문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감싸쥐며 눈빛이 흔들렸다. 이거요? 우리 집에 그냥 있었어요. 윤정은 그 대답만으로도 몸이 떨렸다. 집에 그냥 있었다니 그렇다면 설마.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한때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와의 연결고리가 이 아이를 통해 다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윤정은 민호의 대답을 들은 뒤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에 그냥 있었다는 말이 그녀의 귀에 맴돌며 수없이 되뇌어졌다.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다. 오래된 목걸이가 집안에 남아 있었고 그 집의 아이가 우연히 그것을 목에 걸고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그 글자는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히 그녀가 직접 새겨넣은 흔적이었다. 윤정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동시에 요동쳤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가 목걸이를 움켜쥐며 눈빛을 흔드는 모습을 본 순간 윤정은 결심했다. 이 인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가, 너 이름이 뭐니?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호예요. 민호. 윤정은 그 이름을 되뇌며 눈을 감았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울림이 그 이름에서 느껴졌다. 그러나 곧 다시 눈을 뜨며 물었다. 민호야, 내 목걸이 혹시 내 어머니가 주신 거니? 민호는 대답을 망설였다. 어머니는 늘 이건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다. 네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목걸이에 대해 다른 사람이 묻는 상황도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작게 대답했다. 네, 엄마가 주셨어요. 그 말에 윤정의 손끝이 더욱 떨렸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울리며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상자가 열리는 듯한 감각을 일으켰다. 아이의 어머니라면 과연 누구일까? 그 어머니가 바로 30년 전 자신과 얽혀있던 그 사람과 연결된 존재일까? 윤정은 가슴 깊숙이 숨겨두었던 기억을 억누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민호야, 혹시 내 아버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그 질문은 민호에게 불쑥 날아온 화살처럼 느껴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굳히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민호에게 늘 불편한 주제였다. 집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침묵을 지켜왔다. 민호가 아무리 물어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만 반복되었다. 그래서 민호는 점점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고 대신 마음속에 커다란 빈자리를 품은 채 살아야 했다. 아버지요.
민호는 낮게 중얼거리더니 곧 목소리를 죽였다. 엄마는 말씀 안 하셨어요. 윤정은 그 대답을 듣고 오히려 더 큰 확신을 느꼈다.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녀는 아이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일지도 몰라. 이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일지도. 한순간 윤정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빗줄기에 젖은 얼굴을 숨겼다. 그러나 민호는 이미 그녀의 흔들리는 표정을 보았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번졌다. 이 아줌마 왜 내 목걸이에 저렇게 신경을 쓰는 거지? 왜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거야? 민호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라 했던 물건을 낯선 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다. 저 이 목걸이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민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정은 아이의 그런 반응에서 오히려 더 깊은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갑자기 이상한 걸 물어서 놀랐지? 그냥 목걸이가 너무 낯익어서 그랬어. 오래전에 나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거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수많은 물음표가 피어올랐다. 이 아줌마도 이 목걸이를 아는 걸까? 아니면 그냥 비슷하다고 착각하는 걸까? 만약 아는 거라면 내 아버지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시장 골목은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로 부산스러워졌다. 그러나 윤정과 민호 사이에는 마치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비밀의 조각을 확인하려는 듯 눈빛을 주고받았다. 결국 윤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민호야, 혹시 내 어머니 성함이 무엇이니? 그 순간 민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어머니의 이름을 말해도 될까? 그녀는 늘 남들 앞에서 가족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아버지나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민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그는 눈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건 말씀드리기 싫어요. 윤정은 그 대답에 오히려 확신을 얻었다. 만약 평범한 가정이라면 아이가 어머니 이름을 숨길 이유가 없을 것이다. 숨길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한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래, 이 아이가 맞을지도 몰라. 내가 30년 전 잃어버린 그 사람의 흔적. 이 목걸이가 그 증거야. 윤정의 시선은 목걸이 위에 멈춰섰다. 그리고 가슴속 깊이 다짐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떠날 수는 없다고. 민호는 윤정의 시선을 피한 채 목걸이를 꼭 움켜쥐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의 작은 어깨가 잔뜩 긴장된 채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번지고 있었다. 윤정은 그런 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자신 또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듯 비밀을 품고 살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괜찮아, 민호야. 윤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내면에는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깃들어 있었다. 네가 대답하기 싫다면 말하지 않아도 돼. 난 그저 네가 가진 그 목걸이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거야.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치 자신이 믿어도 될지 말아야 할지 가늠하려는 듯 눈동자를 흔들었다. 그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낯선 어른의 표정 속에서 숨겨진 진심을 읽어내려 했었다. 윤정의 눈빛 속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깊은 슬픔과 갈망 같은 것이 어린 듯했다. 잠시 후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작게 말했다. 엄마는 이 목걸이가 아빠한테서 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꼭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지켜야 하는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고백은 윤정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목걸이가 아버지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당부.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알고 있는 과거의 조각들과 정확히 겹쳐졌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다.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과거의 진실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흔적이었다. 윤정은 무너질 듯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의 어머니가 왜 진실을 숨겨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급히 나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았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눈을 마주했다. 그래, 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넌 지금처럼 그 목걸이를 잘 지키면 돼.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야. 민호는 윤정의 말에 잠시 안도한 듯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물었다. 근데 아줌마는 왜 이 목걸이를 보고 그렇게 놀라셨어요? 아줌마도 이거 본 적 있어요? 그 질문은 윤정의 가슴을 찔렀다. 솔직히 말하고 싶었다. 오래전 자신도 똑같은 목걸이를 받았던 기억, 그때 함께했던 사람의 얼굴, 그리고 이루지 못했던 약속. 그러나 그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이 어린 아이에게 지금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 아이의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윤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래,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 그래서 놀랐던 거야.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네가 걱정할 건 없어. 민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목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자신을 지키려는 듯 애쓰고 있었다. 윤정은 그런 모습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아이에게 지어왔는지, 또 아이가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시장 골목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고 가게의 문들은 철컥 닫혀갔다. 남겨진 두 사람은 마치 시간 속에 고립된 듯 서 있었다. 윤정은 민호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만남을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 진실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과거가 아니라 민호라는 아이의 삶과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윤정은 알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아이의 어머니가 왜 그토록 철저히 과거를 숨겼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성급한 행동은 모두에게 상처가 될 뿐이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야, 혹시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아줌마가 너한테 밥도 사주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그래. 민호는 의아한 듯 윤정을 바라봤다. 낯선 어른이 자신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경험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목걸이 때문에 놀라고 또 진지하게 묻던 그녀의 모습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엄마 몰래는 안 돼요. 엄마가 싫어하실 거예요. 윤정은 그 말에서 무겁게 가라앉은 진실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렇다, 어머니가 가장 큰 열쇠였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아이를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어머니와 마주서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 비가 그치지 않는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긴 채 이별의 순간을 맞았다. 민호는 목걸이를 움켜쥔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 윤정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련한 그리움과 결연한 다짐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다. 민호야,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그 곁에 반드시 서 있을 거다. 윤정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벽과 어둠이 가로놓여 있었지만 오늘의 만남이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현실로 스며들고 있었다.